안녕하세요. 낭독산책입니다. 오늘은 몽테뉴 사유의 힘 속으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몽테뉴 사유의 힘은 임재성 작가가 쓴 책인데요. 철학자들의 철학자라 불리는 몽테뉴가 남긴 사유의 기록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내며 더 나은 삶보다 나다운 삶을 위한 인생 문답을 담고 있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1533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르도 시장을 지낸 아버지 피에르 몽테뉴와 유대인 혈통의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라틴어 교육을 받으면서 고대 사유의 세계에 일찍 접속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법관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그였지만 그의 내면은 늘 불안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라보시에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버지와 동생과 자녀들의 연이은 상실, 결석증으로 인한 평생의 통증, 종교 전쟁의 폭력과 혼란, 이 모든 것이 그를 깊은 상실과 허무의 자리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몽테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36의 나이에 공직을 내려놓고 성 안의 탑으로 들어가 은둔을 선택했습니다. 그 탑의 기둥과 들보에는 54개의 라틴어 경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는 단 하나의 프랑스어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질문은 몽테뉴 사유의 출발점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는 이 서재에서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이 쌓여 탄생한 것이 바로 에세입니다. 에세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험해보다,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몽테뉴에게 글쓰기는 자신을 실험하는 행위였고 흔들리는 내면을 붙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몽테뉴 사유의 힘은 이 인물의 철학을 오늘날의 독자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책은 5가지 사유의 갈래로 안내하는데요. 각 장의 중간중간에는 오늘의 사유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읽고 마치는 책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비추어 질문하고 글로 정리해 보도록 돕는 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몽테뉴처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플로베르는 에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를 찾는 아이처럼 읽지 마라. 야심에 찬 사람처럼 교훈을 얻으려 하지도 마라. 살기 위해서 읽어라. 오늘 낭독 산책이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바쁘게 달립니다.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따라가야 할 시대의 흐름이 있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불쑥 떠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물음을 채 붙잡기도 전에 다시 앞으로 달려갑니다. 몽테뉴는 그 물음 앞에 멈추어 선 사람입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안정된 삶 속에서도 내면이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고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궤도 위에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죠.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물러나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단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치열한 시도였습니다. 성 안의 탑 서재에 자리를 잡은 몽테뉴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그는 이 질문들의 정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 자체를 삶의 도구로 삼았죠. 자신을 하나의 살아있는 철학의 실험실로 삼은 겁니다. 나는 오늘의 나만을 확신할 수 있다. 이 고백은 그가 얼마나 솔직한 태도로 자기 삶을 직시했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완전한 해답이나 명확한 확신을 원합니다. 불안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찾고 싶어 하고 모순 없이 정리된 생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몽테뉴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매 순간의 인식과 감정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 대해 어느 지점까지 인식하고 있는지 뿐이다. 그러니 내가 다루는 대상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에게 글쓰기란 자신을 붙드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고요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의 기록 속에 오늘의 나를 가만히 붙들었습니다. 명확한 체계나 일관된 결론보다는 하루하루 자신을 바라보며 쓸 것,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몽테뉴의 글쓰기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 논리를 짜기보다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때로는 수다스럽고 파편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어제의 생각 위에 오늘의 생각을 덧붙이며 글을 써나갔죠. 예전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달라져도 과거의 글을 굳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나란히 실려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에서 해로가 아니라 매일의 순간순간을 기록한다. 그는 이렇게 자신 안에서 흔들리는 감정과 관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은 신의 존재를 신뢰하다가도 다른 날에는 회의를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죽음을 평온히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공포를 고백합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에세는 정리된 철학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주제에조차 일관성이 결여되고 때론 모순되며 일정한 결론도 없습니다. 1572년 첫 글을 쓰기 시작해 1592년까지 매일의 자신을 붙잡아 두려는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몽테뉴는 오늘의 나, 이 순간의 내 감정과 생각이 어떤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삶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한다. 쉽게 흔들리고 방향을 잃는 나약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몽테뉴는 흔들리는 자신을 미워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자체가 인간의 본질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매일 달라지고 다시 질문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독자에게 건네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라고요. 삶의 진실은 세상 바깥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존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이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 그대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라. 정신과 의지가 바깥으로 흩어져 소진되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안으로 불러들이라. 그대는 지금 자신을 낭비하고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 나를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삶이 과연 내 뜻과 닮아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허영과 불안, 기분에 흔들리는 연약한 자아였습니다. 진짜 삶은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성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과 명확함 속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죠. 그러나 몽테뉴는 말합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불안도, 흔들리는 감정도, 바뀌는 생각도 모두 나의 일부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요. 나는 나 자신을 탐구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내 안에는 끝없는 심오로운 다양성이 있다. 완전하지 않아도 수없이 흔들리기에 오히려 더욱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것이 몽테뉴가 전하는 존재에 대한 사유입니다. 존재를 인식한 뒤에 남는 과제는 그 존재를 지키는 일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 두 번째 장에서는 바로 그 내면의 기술을 다룹니다. 몽테뉴는 자신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둘러싸이지 않으려 애썼죠. 그의 감정 조절 방식은 절제가 아니라 의식에 가까웠는데요. 자기 감정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율하는 힘. 그는 그 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길러냈습니다. 감정은 소리 없이 삶을 흔듭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분노, 불안, 슬픔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휩쓸리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으면서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식입니다. 괴로운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드러내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은 밖으로 흘러나올 때 약해집니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그 날카로운 화살촉이 결국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분노에 대해서도 몽테뉴는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노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부풀어 오르는 감정이다. 분노는 그 자체로 고립된 감정입니다. 타인의 설명이나 상황의 맥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감정만이 스스로를 키워갑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작은 결점도 훨씬 크게 보이고 타인의 말투, 표정, 사소한 무심함까지도 오해와 피해의 증거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노에 잠시 거리를 두면 많은 것들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몽테뉴가 말한 분노하지 않기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도 분노를 느끼고 때로는 드러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감정의 전부로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가 날 땐 빠르게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한다. 하지만 가능한 한 그걸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 타고난 온유함으로 모욕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욕 앞에서 복수의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고 마침내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린 사람은 더욱 위대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이 장에서는
또한 견디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기가 있는데요. 뭘 해도 나아지지 않고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 그럴 땐 움직이기보다 멈추고 말하기보다 조용히 견디는 일이 더 강한 선택이 됩니다. 몽테뉴는 평생 그런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친구 라보에시의 죽음, 아버지와 자녀들의 상실, 신장 결석의 만성적인 고통, 종교전쟁의 공포. 그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나는 고통이 다가오면 그걸 피하지 않고 온전히 겪을 것이다. 두려움으로 고통을 미리 맛보는 어리석음은 피하겠다. 의연함이란 주로 피할 길 없는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힘이다. 그가 말하는 견딤은 더 정제된 반응이자 더 성숙한 수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없을 때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견딘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몽테뉴의 철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죠. 하지만 그 조용함에 깊이 스며드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없이 견디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결국 사람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습관에 대해서도 몽테뉴는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결국 내가 반복해 온 것들의 총합이다. 무심코 선택한 말투, 자동으로 반응한 감정, 의식 없이 반복한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안에서 힘을 키우며 마치 권위를 행사할 발판을 세우듯 자리 잡는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히 고정된다. 그리고 마침내 폭력을 갖게 된다. 몽테뉴에게 철학이란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의 것인지 자문하는 성찰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변화와 실험의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반복이 불러오는 무서운 관성을 경계한 철학자였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의 반복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에 반응하고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 사소한 반복들이 쌓여서 결국 나의 태도를 만들고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2장의 마지막은 글쓰기로 이어집니다. 몽테뉴에게 글쓰기는 삶의 중심을 붙드는 방식이었고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요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에세이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자여, 이 책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다. 그대를 위해서나 내 명예를 위해 썼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 독자여, 이 책은 곧 나 자신이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 몽테뉴의 글쓰기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그는 글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존경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했고 삶의 파편들을 하나씩 비추면서 기록해 나갔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화려한 조언도 거창한 계획도 아닌 그저 조용히 펜을 들어 지금의 나를 써내려가는 일, 그 단순한 행위가 혼란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줍니다. 말로는 끝내 담을 수 없는 마음의 깊이를 글은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비춥니다. 그렇게 내면을 지키는 사유는 글쓰기로 완성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흐르게 하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매일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줄씩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몽테뉴가 여기서 전하는 내면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장은 사유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매우 낯섭니다. 우리가 자주 있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나는 무엇을 아는가? 몽테뉴는 자신의 서재 벽면에 54개의 라틴어 격언을 직접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단 하나의 프랑스어 문장을 새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는 이 문장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에세의 모든 글쓰기와 판단, 담론 이전에 반드시 이 물음부터 통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적인 겸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중심적 확신에 빠진 삶을 경계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는 지식의 일부만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전부를 아는 듯 단언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단언과 고집은 어리석음의 표식이다. 그런 이들은 수십 번 실패해도 여전히 확신에 차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 그에게 무지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걸 감추기 위해 포장하거나 타인의 생각을 빌려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더 큰 오류였습니다. 그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포케, 즉 판단의 유보입니다. 그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회의주의란 의문을 품는 태도며 자신이 안다고 믿는 것마저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세입니다. 몽테뉴는 이 태도를 삶의 중심에 두었고 에포케가 새겨진 메달을 만들어 걸고 다녔습니다. 판단력의 결함은 남이 우리의 실수를 지적해 주었을 때조차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다.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내가 아는 한 가장 고귀하고 확실한 판단력의 증거 가운데 하나다. 사유는 머무름에서 시작되지만 단정은 그 여지를 지워버립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옳은지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한 걸음의 유보가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이 됩니다. 삶의 진실은 대개 말의 끝이 아니라 침묵의 여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단정하지 말고 머무십시오. 그 자리에 사유는 조용히 뿌리 내립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이 물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알 수 있고 누구든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삶은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이유는 하나죠. 사유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여기는 순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멈추고 삶은 굳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사유의 길 위에서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물음은 그의 사유를 이끈 나침반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세 번째 장은 또한 고전 독서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몽테뉴는 누구보다 고전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 책은 지식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유의 통로였습니다. 책을 통해 그저 소박한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몰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깊은 성찰의 계기였다. 그는 고전 속에서 오래된 질문을 끌어올리고 그 질문으로 오늘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전은 그에게 정답을 주기보다 더 좋은 질문을 건네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책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읽는 속도나 양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문장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문장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책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나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두세 번 시도해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덮어둔다.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땐 과감히 책을 덮고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독서였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1000여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평생의 친구 라보에시가 남긴 책이었는데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친구의 흔적을 따라가며 정신의 결속을 되새겼습니다. 책은 그에게 추억이자 위안이었고 동시에 깊은 성찰의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와 지식의 관계에 대해 몽테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사고하기보다는 남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데 익숙하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권위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고 만다. 그는 외적인 지식을 내면화하지 않으면 결국 지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고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건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벌이 여러 곳에서 꿀을 따와도 결국 자신만의 꿀을 만들어내듯 학생도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독자적인 판단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 판단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바꾸는 것은 많이 아는 내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나입니다. 외우는 삶이 아닌 사유하는 삶, 그것이 세 번째 장에서 전하는 사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장은 바깥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몽테뉴는 성 안의 서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낯선 세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공간 안에서는 생각도 쉽게 굳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정해진 틀 안에서 사람들은 종종 같은 질문만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낯선 세계를 마주할 때 사유는 다시 깨어납니다. 새로운 풍경, 다른 언어, 예상치 못한 만남들 속에서 익숙한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몽테뉴는 에세 초반을 출간한 직후인 1580년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를 벗어나 이탈리아로 향한 이 여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철학적 훈련이었습니다. 여행은 좋은 훈련이다. 끊임없이 낯선 것을 보고 다양한 삶과 관습을 마주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끝없는 다양성을 깨닫게 된다. 그에게 여행이란 타인의 문화를 관찰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상대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7개월 8일 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그는 사람들의 말투, 행동 습관, 도시의 분위기, 식사의 방식까지 기록했습니다. 철저한 관찰자였던 그는 타인의 삶을 비판하거나 교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나 나와는 다른 점이 있으리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낯선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연하고 복잡하며 아름다운지를 발견했습니다. 1581년 11월 30일 긴 여정을 마치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온 몽테뉴는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더 열려 있었고
더 많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다. 나를 흔들어 놓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네 번째 장은 대화의 철학도 깊이 다룹니다. 몽테뉴에게 대화란 단지 말을 건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세계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는 사유의 실천이었습니다. 혼자 생각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자기 안에서만 맴돕니다. 익숙한 논리, 익숙한 관점 속에서 사고는 쉽게 닫히고 맙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대화는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 말이 옳은지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한다. 우리는 팔을 벌려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 방어선을 세운다. 몽테뉴는 이러한 방어적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나의 확신이 깨질지라도 타인의 언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짜 사유가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상대를 논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동반자로 마주하는 것. 그의 태도는 대화 자체를 철학적 수행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나는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나는 대화를 통해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 노력한다. 대화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배움의 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대화란 단지 말의 유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조율하고 성장시키는 진지한 정신의 훈련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인간 정신의 가장 풍요롭고 자연스러운 훈련은 대화다. 나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달콤한 경험이라 믿는다. 4장에서 몽테뉴는 또한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파장이 일어납니다. 불편함과 고통의 진원지는 대개 외부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내 안에 있습니다. 삶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는 관찰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상황도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만의 해석이라는 필터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물보다 자신의 상상력과 판단을 더 경계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들의 맛과 색은 결국 우리 내면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바깥을 고치는 것보다 나의 인식을 가다듬는 일이 먼저입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가 부여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 인식의 여유는 내면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낯선 세계는 결국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여행과 대화와 낯선 만남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 본성의 다채로운 얼굴을 마주하고자 했습니다. 낯선 세계는 나를 확장해줄 또 하나의 문이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삶은 조금 더 넓어지고 생각은 조금 더 깊어진다. 마지막 장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눈으로 삶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은 언젠가 맞이해야 할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몽테뉴는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삶의 일부로 끌어안았죠. 기쁨을 누리는 순간에도 우리 삶의 본질을 잊지 말자. 우리가 즐기는 모든 순간이
결국 죽음을 향한 여정의 일부며 죽음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몽테뉴는 단지 죽음을 이론으로만 이해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응시하고 그걸 자신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스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사고로 의식을 잃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장결석이라는 만성질환에 시달렸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그 나약함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그 담대함은 체념이 아니라 죽음을 정직하게 응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생명을 얻는 순간 그 길을 따라 다시 죽음으로 향할 뿐이다. 죽음은 우주 질서의 일부며 자연의 순리다. 끝을 의식할 때 비로소 시작이 진지해집니다. 죽음을 응시한 태도는 삶의 표면을 걷어내고 본질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몽테뉴처럼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더는 무의미한 말과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 하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게 되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자각은 삶을 비로소 내 것으로 만듭니다. 5장은 또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해서 작은 일 하나로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한다. 그래서 아무리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의 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복한 사람이라 부를 수 없다. 몽테뉴는 삶을 긴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무대 위에 살아갑니다. 연극은 마지막 장면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죠.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하고 훌륭하게 이어진 인생이라고 해도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에 따라 삶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항상 그 마지막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을 잘 맞이하는 것, 즉 고요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몽테뉴는 말합니다.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의 실패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지금의 실패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며 아직 새로운 문장을 쓸 수 있다고요.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서 겸허히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 삶에서 변함없는 행복은 선한 본성을 지닌 마음이 느끼는 평온과 만족, 그리고 잘 다스려진 영혼의 단단함과 침착함에 달려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기 전까지는 그 행복이 진정 그 사람의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 그리고 5장의 마지막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살아야 할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몽테뉴는 미래에 끌려 정신을 낭비하는 인간의 습성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닥쳐올 일을 바꿀 힘이 없으며 지나간 일보다 더욱 손쓸 방법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늘 미래만을 걱정하는 것을 비판해 현재의 행복을 붙잡고 그것에 만족하라고 가르치는 이들은 인간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를 정확히 짚어낸 셈이다.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에서 생깁니다. 몽테뉴가 실험한 삶의 방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의 감정, 오늘의 생각, 오늘의 나를 자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 순간조차 삶의 일부로 껴안는 것. 몽테뉴가 보여준 그 단단한 내면의 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배워야 할 삶의 방식이자 여전히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몽테뉴 사유의 힘이 전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는 완성된 철학 체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흔들리는 내면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한 문장은 성급한 단정과 확신에 맞서는 사유의 나침반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한 걸음 멈추는 태도, 그 여백 속에서 진짜 사유가 피어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죽음을 곁에 두고 오늘을 바라보았던 몽테뉴. 가장 확실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독자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나다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물음 앞에 멈춰서는 것, 그것이 몽테뉴 사유의 힘입니다. 오늘 낭독 산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몽테뉴 사유의 힘이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자신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